자, 이제 또 우리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타 소득이 과거에는 그 불로소득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세법을 계속 개정해 가면서 이걸 70%로 내렸다가 지금 현재는 60%로 거의 다 내렸어요. 그래서 80% 필요경비로 해주는 게 이제 몇 개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공익법인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해서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뭐 1등한테 얼마, 2등한테 얼마 이렇게 상금으로 주는 것들, 이런 대회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우리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필요경비를. 자, 그리고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서화나 아니면 골동품의 양도가 있죠. 자, 그럼 1억까지는 80%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인데 10년 미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게 10년 이상인 거는 전부 다 90%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골동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 이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 여러분이 아파트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그 추석 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9월 말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게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쯤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 그 뭔가 대가성의 돈을 줘야 되겠죠. 하다못해 뭐 비슷한 형태의 집에 살 수 있는 월세만큼이라도 줄 거라는 거예요, 건설사가. 그런 걸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뭐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어쩌다 일어나니까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데, 이 소득이 처분했을 때 전부 다 소득이라고 잡아서 세금 부과하면은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 상금하고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60%를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경비를. 자, 그럼 우리 뭐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한 강연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고료 같은 우리 일시적 창작 소득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60%를 필요경비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우리 일반 전표 문제에서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우리 영업부 직원 교육비로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지급했고, 이 교육자는 기타 소득자다라고 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이걸 뭐 현금으로 돈 줬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타 소득이 5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 비과세다, 뭐 분리과세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추정 필요 경비를 빼줘야 돼요. 60%를. 그러면 추정 필요 경비는 우리는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을 빼면 이 사람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이 기타 소득 금액이 따로 특별한 공제들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 200만 원에다가 자, 세율을 곱할 건데 세율이 20%예요. 기타 소득은. 그러면 40만 원이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될 거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44만원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44만원을 원천징수할 거라는 거예요. 44만원을.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일반 전폐 분개하라고 나오면 우리는 차변의 교육훈련비는 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보통 예금으로 돈 줬다면 44만원을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456만원은 우리는 돈 지급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저는 세무위급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서 원천징수 세율이 20%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500만원에 20% 부과해가지고 110만원을 원천징수한 분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금액 나오면 얘가 과세표준 될 거니까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저렴한 표현인데 8.8%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4.4%라고 이야기할 때는 추정 필요경비가 80%일 때는 4.4%의 효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추정 필요경비가 60%로 내리면서 8.8%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일반 전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 부양가족 이야기할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본문제 대상 따질 때는. 그럼 200만원 가지고 따지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에서 소득금액이 없으신 분이 되도록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기타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날이고 법인세법에서 소득 처분된 거는 결산 확정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원천징수는 뭐 당연히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건데 자, 아래 세율을 보시면 복권 당첨 소득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30%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혹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안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원천징수하고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 그 밖에 기타 소득이라 적혀 있는데 표현이 좀 그래요. 얘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기타 소득은 20%예요. 그래서 원래 복권 당첨 소득도 일반적인 경우로 20% 그대로 가는 건데 3억 초과되는 부분만 10% 더 받는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해서 본 거고 자, 이제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제는 근로소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을 뒤쪽으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안 가고. 자, 근로소득자는 일단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두 분류가 자, 하나는 일반 근로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자, 일반 근로소득자,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보는데 일반 근로소득자는 우리는 매월 급여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 자, 그럼 우리 근로소득은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에 들어가죠. 그래서 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이제
마무리 종결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만 다니시는 분은 연말정산하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서 뭐 투잡이라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1년 동안 근로소득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섞여 있으니까 그냥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권해드리는 게 연말정산 안 받고 종합소득 신고할 때 연말정산 내역까지 같이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원해요. 나중에 연말정산 받고 사업소득을 받으면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가 연말정산 받을 땐 이 금액만 가지고 세금 부과했다가 사업소득 부분이 이만큼 더 늘어나요. 그럼 이 부분은 높은 구간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 때 원천징수 한 거 가지고 높은 구간 세율 맞은 걸 계산하면 내가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5월달에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그냥 3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냥 다른 일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되면 5천만 원으로 종합소득 신고할 때 계산할 때는 계산이 될 거니까, 근데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정리하고 없애버렸으니까 난 낸 세금이 하나도 없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떼인 게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나중에 추가로 발생해서 세금 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는 거랑 같이 하게 되면 거의 작게 나오거나 아니면 돌려받으니까 같이 해버리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아요. 자, 그럼 이제 일용 근로자를 볼게요. 일용 근로자. 자, 지금 죄송해요. 자, 우리 근로소득자가 계산을 할 때 우리 소득공제라는 걸 해서 근로소득공제도 받고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 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걸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한 번에 전부 다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 보시면 자, 작년에였나? 올해 초였나? 근로소득공제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어요. 15만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일당이 2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20만원이면 자, 먼저 20만원이 근로소득이 돼요.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로 아이고 얘가 이쪽에 와야 되지. 자, 소득공제로 15만원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5만원이 이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얘가 과세표준이 될 거예요. 과세표준. 그러면 이 5만원에 세율을 부과할 건데 최저세율이 6%를 부과할 거예요. 최저세율이. 그러면 이 금액에 6%를 하면 3,000원이 세금이 나오게 되죠. 3,000원이. 그러면 여기에서 세율 6%에서 빼기 근로세액공제를 55%를 해줄 거예요. 55% 빼줄 거라는 이야기는 45%만 부과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거에 45%를 하면 1,350원이 세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소득세가 될 거고 지방소득세 135원에서 1,480원을 원천징수하면 자, 이 1,350원이 분리과세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세율은 최저세율인 6%고 근로세액 공제라는 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55%를 절반보다 많이 해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45%랑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55% 근로세액 공제를 해주더라. 그럼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 이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분리과세 시키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없는 자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분리과세라고만 적혀 있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다. 자, 예를 들면 나의 부양가족이 1년간 총급여가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비과세가 100만원이고 실업급여가 200만원이고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이 이 사람이 300만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총 근로소득만 이야기하면은 일용직 근로소득까지 다 합쳐서 11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빼고 그리고 800만원 중에 우리 비과세하고 실업급여가 300만원 들어가 있으면 300만원도 빼면 이 사람의 그 총급여는 500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500만원이.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을 따질 때에 원래 원칙은 종합소득금액의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경우에는 우리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부양가족의 조건인데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우리 기본문제 대상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기본문제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일용직 근로소득하고 섞여서 나오면 얘는 분리과세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총급여 산출해서 500만원 가지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급여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과세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 등 적혀 있는 거는 전부 다 그거고 여기에서 우리 법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상여로 주자라고 의결하는 경우 있죠. 현대자동차가 맨날 그 파업하는 게 그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상여로 주지 주주들한테 배당하지 말라고 맨날 파업하죠. 걔네들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상여하고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뭐 개인적으로 마음대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돈을 안 준 거는 월급 더 받아간 거다라고 처리해버리는 게 인정상여라는 거예요. 여기 상여라는 글자가 있죠. 상여라는 글자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이란 뜻이에요. 상여라는 말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이란 뜻이에요. 자, 그 외 나머지 수당들을 전부 다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성 대가도 기밀비, 판권비 이런 것들도 업무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급여 성격으로 볼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직원한테 공로금이나 뭐 축가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급여성 대가로 전부 다 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데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위로금, 퇴직 공로금 있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퇴직 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퇴직 소득 쪽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많이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퇴직 소득에는 한도를 다 잡고 있어요.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근로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줬는데 퇴직금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근로소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타 경제적 이익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교직원 자녀에 대한 뭐 등록금 면제라든지 혹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소득세를 회사 측이 부담한 경우에 소득세도 우리 돈 더 받은 걸로 할 거고, 종업원이 보험계약자거나 아니면 종업원 또는 배우자가 우리 수익자로 해서 보험료를 내주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건 이런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근로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 제공의 이익은 제외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표현이 간단해요. 우리 그냥 그 소액주주부터 일반 직원들은 기숙사 같은 거 제공받는 거는 월급 더 받은 걸로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택을 제공받는 거는 그거는 그 사택의 시가만큼 근로소득을 우리가 더 받은 걸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가 직원한테 집 사는데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우리의 그 시세에 맞는 이자율만큼은 근로소득을 받은 걸로 볼 거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해주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론으로 대기업들이 저리로 직원들한테 주택 구입 자금들을 대여를 많이 해줘요.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어디서 알람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볼게요. 자,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한 거는 근로소득을 안 봐요. 그 회사 조합원이 우리 회사 사주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하고, 그리고 우리 선원이라는 배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이 좀 많아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재보상보험이라든지 또 회사가 출퇴근 차량을 운용을 하고 있어서 그 돈에 대한 거를 근로소득으로 부과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보장성, 순수 보장성 보험이나 일부 보장성 보험으로 70만원 이하의 금액인 거는 우리 회사가 납부해 주는 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앞에 말했던 제가 소액주주나 종업원들이 우리 뭐 사택 제공받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경조금은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 대여이익, 이건 이번에 들어온 건데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우리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이번 달 일했으면 이번 달이 귀속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원칙자들 귀속월, 지급월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직원들 상여 주자고 해서 처분한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근로 제공하거나 돈 받기로 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우리 비과세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우리 급여자료 명세서 만들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는데 이 표현에 의미하고 있는 거는 실비를 안 주고 있을 때에 우리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거는 얘는 실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이 아래 소득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무보수 의원, 선언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밥값, 또 일직비, 숙직비로 실비 변상적 성질인 급여. 자, 제가 나온 적 있는 건 줄 거 드릴게요. 자, 일직비, 숙직비 이런 것도 우리 비과세예요. 비과세 대상이에요. 다음,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규정에 의해 받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죠. 자가운전 보조금.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제 조건이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돼요. 그 공동 명의는 가능한데 배우자 명의는 안 돼요. 시험에 배우자 명의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공동 명의라고 해서 본인 명의가 들어가 있는 거는 돼요. 그럼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변상조 성격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했던 그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들 있죠. 1000cc 초과하는 차량들. 그건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사유인 거고, 소득세법에서는 cc 제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 실비 변상조로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것들도 있고, 자, 우리 특수작업 또는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들 있죠. 우리 그 반도체 같은 곳 하는 곳에 보면 우리 신기한 완전 밀봉되는 옷 같은 그런 느낌인 거 입어요. 그런 것들 제공하는 거는 당연히 회사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걸 개인이 맞춰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이 자기 몸에 맞춰서 사야 되겠죠. 그럼 그 피복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입으라고. 그거는 비과세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위험수당이라든지 배 타는 사람들의 선원들의 함정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갱수당이라든지 광산 안에 폭파시킬 때 하는 폭파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이제 교육기관 육성회나 아니면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있죠. 자, 이 연구보조비도 우리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연구보조비도. 자, 그리고 우리 그 방송 기자들의 취재수당 같은 경우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리고 근로자가 벽지, 우리 도서지역, 면지역, 우리 시골 같은 거 잘 안 가죠. 그래서 벽지 근무라는 걸 시켜요. 그래서 제 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런 거 하던데, 그러면 벽지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고, 그리고 우리 재해를 당해서 받는 급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힘들겠다고 우리가 월정액 급여의 20%만큼 우리가 더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들 하고, 그리고 대학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기에서도 기업 부설연구소 이런 거 나오면 얘도 20만원 비과세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출산수당, 보육수당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글자가 여기 적혀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거죠. 우리 이걸 육아수당이라고 하죠. 우리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할 거예요. 다음은 우리 사주 받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직업군인들 있죠. 직업군인이 우리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이제 직업군인에서 다른 이제 그 직종으로 이제 사회로 나오죠. 그 일하기 위한 전직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도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전직지원금도 비과세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직무발면보상금, 이건 기타소득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기타소득에서 우리 얘는 지금 근로소득 보고 있죠. 직원이 퇴사 전 우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옆에 기타소득은 퇴직 전, 얘는 퇴직 후 기타소득, 퇴직 전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근로소득인데 둘 다 500만원까지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둘 다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자, 다음 이제 국외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외 근로소득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자, 국외 근로소득에서, 자,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건설 현장 근로자나 감리, 설계 업무,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은 3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이거 우리 사원 등록에서 100만원 비과세다, 300만원 비과세다 선택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 현장 근로자나 감리, 설계 업무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비과세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출장 연수는 당연히 그게 아닐 거고, 자, 다음 생산직 근로자 받는 연장 근로수당이 있죠. 자,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고, 그리고 월정액 급여가 2,100만원 이하인 이 두 개가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이것만이 아니고 글자 하나 더 있죠. 생산직 근로자. 간병인 미용사는 책에서 찌란색 적어놓은 거는 이번에 추가돼서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시험 때는 제조업이면 생산직 근로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이 두 개가 두 개가 모두 충족돼야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직기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고 우리 당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2,500만원, 2천만원 생각하시는 분은 옛날 분, 2천만원은 좀 옛날 분, 2,500은 작년 재작년 분. 올해는 지금 3천만원이니까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 지금 이거 대상이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연한도가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월 20만원씩이 아니고 1년간 240만원인 거예요. 연장 근로수당은 비정기적인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당이 아니죠. 연장 근로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많이 했어. 1월 달에 많이 했어요. 뭐 겨울 잠만 만드는 곳이야. 그럼 1월 달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1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비과세고, 2월 달까지도 일이 많았어요. 100만원 받으면 또 비과세인데 3월 달에는 이제 그럼 4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과세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월 20만원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도 그 이론 시험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연간 240이지 월 20만원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그냥 음식으로 받는 거 있죠. 음식물은 뭐 회사가 매일 뭐 호텔 뷔페로 밥을 줘요. 뭐 호텔 뷔페 3만원씩 받으면 1년 한 달이면 뭐 60만원치 되겠죠. 그래도 우리한테 근로소득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밥 음식으로 주면 지금 얘는 식사가 음식물로 주는 거죠. 식사가. 그런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에 받을 때 이게 우리 식대가 우리 비과세가 되는 거죠. 식사 제공받으면 과세인 거고 식사 제공받지 않는 자가 식대를 받을 때에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우리 기타 비과세 소득에서는 우리 복무적인 병이 받는 급여, 이건 별로 관심 없으시죠? 여기는 다 군대도 갔다 오신 분이니까 병장급 이하라고 적혀 있는 게 직업군인 거는 과세하는 거고 직업군이 아닌 사람들 그거 뭐 해발 몇만 원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법률에 의해서 동원됐거나 아니면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 위자료 성격이 있는 우리 성질의 급여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고용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자, 이건 제가 급여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실업급여는. 그죠? 자, 그리고 또 공무원 연금에 의한 유족에 의한 거하고, 자,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산후가 아니고 산전 휴가도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휴가급여도 전부 다 비과세예요. 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뭐 우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한테는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2천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요일표도 여러분이 외우는 건 아닌데 이거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총급여에게 70%, 500만원 이하는 70% 공제해 준다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이 똑같은 소득 공제가 15만원까지는 뭐 근로소득 공제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자, 총 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자,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 줄 거 버리세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얘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타 소득이,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라면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500만원 이하는 70%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타소득하고 섞여 있으면 우리는 70% 공제하는 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총급여가 300만원이 있고, 자,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양도 소득 금액이 20만원이 있는 우리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타소득이랑 같이 섞여 있죠. 섞여 있으면 1900-300만원에 필요경비 70% 빼면 소득금액은 30%니까 1900의 소득금액은 9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10만원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친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상관없이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글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우리 예제 적혀 있는 문제 내용 한번 볼게요.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죠.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판매사원이에요. 비과세 대상일 리가 없겠죠. 과세 대상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300만원이나 있어. 이야, 엄청 많다, 그죠? 자, 그리고 식사대가 있어요.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기본급은 매월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매월 25만원씩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식사대는 매월 12만원씩 지급받고 대신 식사는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문제가 좀 어설프게 적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이게 모든 사람들 건가 봐요. 그죠? 기본급 이건 전부 다니까, 자, 이거 모든 사람이 아니라 1년치 전부 다한 거네. 그러면 월급 가지고 보면 70만원은 과세 대상이겠죠? 70만원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라 그러면 20만원 빼고 5만원만 대상이 될 거예요. 5만원만. 그리고 식사대는 10만원이니까 2만원만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77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게 되겠죠. 77만원이. 그러면 자, 지금 문제는 조금 어설프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77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 이거예요. 이 사람의 그 월급을 전체 다 가지고 했을 때에 기본급이 있고 상여 있고,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20만원씩 1년치 하면 240만원 공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식대도 10만원씩 하면 1년간 120만원은 아니다라고 지금 240만원에서 빼준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이 이 금액이 됐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연장 근로는 뺄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근로소득 금액이 지금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 빼면 이 금액이 나온다라고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컴퓨터가, 우리는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냥 사원 그 급여자립령에서 만들어 놓으면 25만원 쓰면 알아서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로 갈 거고, 그냥 우리 25만원만 쓰면 되죠. 그리고 식대도 12만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10만원은 비과세, 2만원은 과세로 해서 우리 연말정산 확정신고서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